영하 10도 아버지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밖으로 내쫓았다. 발끝은 금방 감각을 잃고 그날 새벽 우린 돗자리를 서로 붙들고 아침이 올 때까지 창고에서 떨고 있었다. 그 겨울의 공기는 지금도 강훈과 강준에게 한 번도 잊힌 적이 없다. 그 추위는 단순히 기온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박혀 지워지지 않는 가장 깊은 상흔이었다. 이 이야기는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아버지는 밖에서는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는 남자였다.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소주 3병, 4병을 마시고 폭력과 욕설로 하루를 닫았다. 아버지가 옷장 위를 뒤지기 시작하면 우리 형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곧 그것이 나온다는 걸. 철사 옷걸이가 아버지 손에서 쩍 하고 펴지는 소리. 검은 테이프가 감겨있던 부분이 바닥에 닿으며 두두둑 소리를 냈다. 금에는 철사 자체에 탄성이 살아있어서 휘두르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날카롭고 길게 이어졌다. 왜 늦게 들어와? 학교에서 뭐라 했다며? 싸웠다며? 그 어떤 이유도 매를 드는 기준이 아니었다. 그냥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풀 생각만 하면 그저 이유가 필요 없었다. 매가 한 번 팔에 닿으면 피부 위에 바로 붉은 줄이 생겼고 몇 분 지나면 보라색 멍이 크게 번졌다. 때때로 피하려다 못 피하면 얼굴에도 감기듯 뛰어들어왔다. 강준은 팔로 얼굴을 맞고 뒤로 밀리듯 넘어졌고 강훈은 손바닥을 내밀며 여기 때려요라는 표정으로 버텼다. 엄마는 식탁 앞에서 입술을 깨문 채 숨만 바꿨다. 엄마는 욕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길을 가다가 리어카 끄는 할머니를 보면 말도 없이 뒤에서 밀어들였다. 도서관에 아이들을 데려가며 작은 도시락을 싸주던 사람이었다. 강훈의 수학여행 전날 도시락이 없는 친구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자 엄마는 반찬통을 3개 4개 꺼내놓고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줬다. 이 아이들도 따뜻하게 먹어야지. 그 다정한 성격이 그 집에서는 가장 큰 상처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인생이 뒤틀려버린 진실을 아이들은 말도 못한 채 이해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술만 들어가면 엄마에게 시비를 걸었다. 하루도 조용한 적이 없었다. 너 말투가 왜 그래? 대답 안 해. 엄마는 말이 없었다. 대답하면 맞고 대답 안 하면 더 맞으니까. 머리채가 잡혀 흔들릴 때 엄마 몸이 공중에서 붕 뜨는 것처럼 보였다. 뺨을 너무 맞아서 두 쪽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모든 걸 형제는 방 문틈에서 지켜봤다. 꼼짝도 못하고 입만 손으로 막고 문틈 사이로 엄마의 머리카락이 바닥에 끌리는 장면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다. 강훈과 강준은 방 안에서 눈물과 콧물이 뒤엉킨 얼굴로 바닥만 두드리며 떨었다. 몇 번이고 말리러 뛰어나갔다가 아버지의 시선과 딱 마주친 순간 말 그대로 죽일 듯한 무표정에 두 발이 굳어서 있었다. 그날 밤 방 문틈 너머로 엄마가 버티는 숨소리를 들으며 형제는 처음으로 같은 기도를 했다. 제발 저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식구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어린 마음에 담기엔 너무 큰 분노였다. 그러나 그 분노는 처음으로 형체를 갖기 시작했다. 나가. 다 나가.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술 기운이 한껏 올라오면 결국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잠들어 있던 식구 셋을 향해 현관문을 벌컥 열고 소리를 질렀다. 잠옷 차림 맨발의 슬리퍼,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 맨발에 가까운 발끝이 닿자 숨이 절로 멎을 만큼 차가운 감각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세 사람은 너무 추워서 집 옆 작은 창고로 몸을 피해 세 사람이 서로에게 몸을 붙였다. 창고 안이라고 해서 따뜻한 건 아니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한 어둠 속 손끝은 금방 감각을 잃고 발목 위로도 얼음 같은 통증이 찔러왔다. 다행히 구석에 접힌 돗자리가 있었다. 엄마는 그것을 펼쳐 아이 둘을 감싸며 자신도 함께 웅크렸다. 손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다. 3시간, 4시간, 5시간. 어느 순간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면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다. 들어와. 세 사람의 손과 발은 이미 부어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몸이 무뎌져 있었다. 하지만 불평은 누구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다시 살아 돌아온 듯한 마음만 붙잡았다. 바람 소리가 유리창을 긁는 밤. 지금도 형제는 그 계절만 떠올리며 당시의 온도와 습도가 그대로 피부에 되살아난다고 말한다. 숨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순간 얼어붙을 것 같은 공기. 그 이상한 공포와 냉기가 여전히 몸에 남아있다. 강훈이 고1이 되던 해 아버지는 실직했다. 그리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술 먹는 양도 늘어났다. 점심에도 해질녘에도 새벽에도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살았다. 엄마는 아버지 대신해서 더 늦게까지 일했다. 엄마 손등은 서빙하랴 설거지하랴. 손등이 많이 갈라져 있었다. 아버지 폭력은 여전히 줄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는 칼 서랍을 열었다. 엄마는 멍한 얼굴로 그 앞에서 별 반응이 없었다. 폭력과 공포가 오래 쌓인 탓인지 그냥 도망가면 안 돼? 이혼해 지금이라도 나가자 우리끼리 살자.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은 같이 살아야지. 그 대답이 강훈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속 어딘가를 꽉 움켜쥐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강훈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오랫동안 울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엄마의 그 말이 너무 아파서.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강훈은 조금은 이해한다. 엄마도 어린 여자였고 두 아이를 안고 몇 년이 아닌 10수년의 가스라이팅 속에서 살아온 사람. 도망치지 못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그 시절의 현실이었다. 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강훈의 가슴에는 또 다른 종류의 아픔이 새겨졌다. 엄마를 원망하던 감정까지도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아침 창문 너머로 겨울 햇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다.
강훈은 교복 셔츠에 단추를 잠그다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오늘만 지나면, 오늘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말이 가슴 속에서 작은 파문처럼 흔들렸다. 그 전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잠든 강훈을 깨웠다. 술 냄새가 방 안 깊숙이 스며들었다. 일어나. 문 닫지 말라니까. 네가 뭔 공부냐. 중간고사 기간에도 책을 펴기만 하면 아버지의 그림자가 방 불빛 위를 가로질렀다. 문을 쾅 열고 닫고 소리치고 갑자기 내쫓고 밤새 엄마를 붙잡아 흔들고 이유도 없이 몰아붙이며 정말이지 지겹도록 미치겠다.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이 다녀간 날도 있었다. 경찰은 왜 저 사람 안 잡아가고 타이르기만 하고 가버리는 걸까? 경찰이라도 이 지옥 속에서 우리를 꺼내주기를 눈으로 간절하게 쳐다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어느 아침 아버지는 술이 덜 깼는지 이른 시간부터 엄마에게 손을 댔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일을 나갔다. 강훈이 학교 가려고 등을 돌린 순간 아버지가 다시 다가왔다. 아버지가 가까이 다가와 등교를 못하게 방해해서 강훈이 밀쳤고 아버지가 다시 밀쳤다. 뒤쪽 벽에 걸린 액자가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혔다. 부서진 유리 파편이 튀어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 정지한 듯했다. 그날 학교에 갔을 때 강훈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몸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지던 겨울밤 같은 싸움. 모든 게 겹쳐지던 어느 순간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 그 밤 강훈은 스스로 손목을 스쳤다. 깊지 않은 상처였지만 눈앞이 흐려질 정도로 정신이 무너진 상태였다. 강훈은 잠시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며칠 뒤 강훈은 친구 집으로 도망치듯 뛰쳐나갔다. 몇 주 동안 친구 집에서 지내며 학교를 다녔고 졸업을 마치자마자 강훈은 바로 취업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다.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말했다. 나가.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그 말은 수없이 반복되었고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새겨졌지만 결국 강훈은 그 말을 그대로 사용했다. 내가 살기 위해 나간다. 어느 날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왔다. 아버지는 앙상해진 모습으로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흰머리가 눈썹까지 내려왔다. 그 모습에 강훈은 이상하게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죽기를 바랐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그렇게 된다는 건 다른 느낌이었다. 강훈은 본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직장을 다녔고 그곳에서 작은 방을 얻어 혼자 살았다. 몇 달에 한 번 부모님과 통화하는 시간이 있었다. 집에 가는 건 많아야 3달에 한 번. 그마저도 퇴근 후 몸을 끌고 가는 길이 늘 멀고 피곤했다. 방문을 열면 아버지는 대부분 술에 절어 있었다. 강훈은 그 모습을 보는 게 말없이 견디기 힘들었다. 바빠서 안 간 것도 못 간 것도 있지만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안 간 것도 있었다. 강훈은 말없이 방을 둘러본 뒤 밖으로 나갔다. 근처 가게에서 음식을 사오고 배달까지 시켰다. 식탁 위에 음식이 차곡히 놓였지만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다. 강훈은 말했다. 술 좀 줄이세요. 말투는 건조했지만 목끝이 뻣뻣하게 당겨 있었다. 그리고 다시 먼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연락이 왔다. 아버지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말이었다. 알코올 때문에 온몸이 망가진 상태라고 했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강훈은 퇴근 후 본가로 향했다. 주말마다 집에 머물렀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는 몇 주 동안 입원했고 엄마도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두 분 다 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동생에게도 연락을 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 강준이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다. 난 부모라고 생각 안 해. 장례식은 갈게. 그때 연락해. 잠시 정적이 흘렀다. 강훈은 억지로 설득하지 않았다. 반박도 하지 않았다. 두 분 다 병원에 오래 있을 거라. 집이라는 공간은 이제 의미가 없었다. 강훈은 필요한 물건만 챙기고 나온다. 그날 밤 정리된 집안은 낯설 정도로 조용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가 아프다고 연락이 오면 두 사람의 병원과 요양원을 오가며 수없이 뒤를 정리했다. 이것이 몇 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문에 자신의 얼굴이 비칠 때마다 강훈의 어깨는 더 무겁게 내려갔다. 멀쩡한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만 보던 평범한 가정, 단단하게 살아온 친척들, 명절마다 모이면 그들의 웃음 속에서 강훈은 자꾸 작아졌다. 과거의 장면들이 지금도 강훈의 하루 어딘가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나도 동생처럼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싶다고. 결혼을 생각하면 더 복잡해지고 그들의 과거를 설명할 말도 없다.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가슴 한켠에서 오래된 서랍처럼 닫히지 않고 있었다. 결혼을 생각하면 그 서랍은 또 흔들렸다. 상대방 부모에게 자기 부모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여자친구에게 어떤 얼굴로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런 순간이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 숨을 들이쉬는 동안 스치듯 올라왔다. 그 생각이 스스로도 놀라울 만큼 익숙해져 있었다. 강훈은 걸음을 멈췄다. 오늘을 기준으로 나는 아버지를 보기 힘들 것 같다. 그 말이 입안에서 아주 천천히 미끄러져 나왔다. 말하는 순간 어릴 때부터 집을 나오기 전까지의 장면들이 눈앞에서 겹겹이 흘러갔다. 그 시간들의 온도, 냄새, 소리 아직도 생생했다. 지워지지 않았다. 아버지를 용서하기엔 남아있는 잔상들이 너무 많았다. 너무 뚜렷했고 너무 오래 붙어있었다. 강훈은 다시 걸음을 떼었다. 요양원 쪽으로 가는 길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고통과 상처를 남겨놓고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려 놓은 채 정작 본인은 알코올성 치매로 모든 기억을 편하게 지워버렸다. 고통은 우리 몫으로 남겨두고 기억은 본인만 잊고 사는 인생. 참 팔자 좋네요 아버지.